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위주의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제목 보시는 바와 같이 고 김유라양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아직 다루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애매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접할 때는 대부분 인터넷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극히 일부분의 내용들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일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의 시각의 입장에서 한쪽만을 비판하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외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되게 궁금하고 의문점도 많이 남고 정말 이 이야기들이 맞는 건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내용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정말 이상한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제대로 종결된 사건이었을까? 경찰의 입장, 유족의 입장,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우린 중간에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은 되게 간단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 어쩌면 쉽게 받아들이고 자극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내용, 근데 오늘은 조금 깊고 복잡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김씨 가족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때는 2011년 새해를 앞뒀던 12월 3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딸은 친구들과 이제 더 이상 대학에 가면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번이 마지막 애들과 여행을 좀 가겠다라고 하며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조릅니다. 부모님은 걱정이 좀 됐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었고, 그리고 부모님이 믿었던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늘 같이 다니는 사람, 되게 친한 딸로 생각했던 수혜라는 아이도 함께 간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하셨고,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니까 그렇게 믿고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30일 저녁 집을 나간 딸이었던 거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들린 건 다음날 12월 31일 약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혹시 김유라 양의 보호자십니까? 여기 병원인데 따님이 사망했습니다. 바로 고인이신 김유라 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전화 한 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12월 31일 오후 6시 40분쯤에 119 구급대에 의해서 함께 병원으로 실려왔던 김유라 양인데, 당시 외과 전문의이신 분이 바로 김우열 님이십니다. 이분이 당시에 썼던 소견, 진단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고 동공이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반응도 없었다. 즉 펠다운, 추락사 상태로 왔고 경찰과 119에 의해서 DOA 상태로 내원했다. 여기에 적혀있는 DOA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죽은 상태로 왔다, Dead on Arrival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상태로 내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시 48분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했던 딸이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그리고 흔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과연 김유라 양이 어떻게 그곳에 어떻게 추락사를 하게 된 건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는 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당일 밤 집에서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향한 곳으로 판단해보면 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이 넘어가서요, 12월 31일 오전이 된 거죠. 이제 새벽입니다. 12월 31일 오전 전 남자친구, 외부에서 B씨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냥 얘기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름 배모씨입니다. 배모씨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모텔이죠. 당시
김유라 양과 전 남자친구였던 배모 씨가 함께 투숙한 업소는 약 9층 높이가 정도 되는 모텔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텔이었는데요. 자, 사건 당일이었습니다. 오전에 투숙을 했고 사건 당일 오후 6시 30분경 숙박업소 9층 옥상이었습니다. 옥상에서 추락한 다음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거였거든요. 사망한 상태였고요.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살입니다. 하지만 유족은 그 자살이라는 결과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뭐였냐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고 난 그날은 친구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나간 친구인데 왜 자살을 하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며칠 전부터 옷이랑 신발이랑 여러 벌 사놓고 뭐 대학교 OT 때 가야지, 해돋이 때 해야지. 또 하나 더, 1월 5일날 어렸을 때부터 믿고 따랐던 사촌오빠 군대에 가 있었는데 그 군 면회에 사촌오빠의 여자친구랑 같이 갈 거다라고 하면서 옷도 따로 집에 걸어놓을 만큼 그렇게 계속 시간적인 면을 어떻게 봐도 1월 5일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유족 측의 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당시 주장은 이렇게 됩니다. 당시 담당 형사의 말인데요. 실제 담당 형사입니다. 경찰이 우리가 자살을 추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CCTV를 보면 김유라 양을 뒤쫓은 인물이 없습니다. 만약에 타살이라며 누군가 쫓아 올라와서 옥상에서 죽이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망 전이었습니다. 사망 전 타살이나 사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게 뭔가 다퉜다거나 아니면 막 뭔가 소리를 질렀다거나 아니면 비명소리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목격자가 이 모텔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망하기 직전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아까 얘기한 수혜라는 친구입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경찰이 얘기합니다. 즉 경찰은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들어서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 정말 맞을까요? 우리 이 부분 생각을 조금 해봐야겠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게 이상하다고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전의 과정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만나는데 부모님께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제 갓 대학생이 되는 사람이니까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뭐 친구들 핑계를 대서 남자친구를 만났다라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제일 중요한 건 당시에 남자친구인 배모 씨랑 같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어제 이 일에 대해서 배모 씨는 자유로운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게 첫 번째죠. 그리고 자살이라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자살한 사람들을 변사자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변사자를 처리하기 위해 대다수 타살의 증거가 없을 시에 자살이다라고 하지만 자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거쳤는지 뭐 예를 들면 현장 주변에서 뭐 물건을 뒀다든가 유서를 뒀다든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만큼 자기 정리를 했는지 주변 정리라고 하죠. 뭐 문자로 누군가에게 보냈다든가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평소에 자살을 암시하는 게 뭔가 있었는지 즉 따라서 즉흥적이었던 자살인지 오랫동안 고민해온 자살인지 이런 걸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자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아까 얘기한 세 가지 근거였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 진짜 좀 확인해봐야죠. 소리를 못 들었다. 뭐 그럴 수 있죠. 세 번째,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저도 인터넷상에 이런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글로 써보지 말고요. 여기에 있는 담당 형사가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한 걸 들어봅시다. 지금부터 담당 사건 형사가 자살로 판단한 근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CCTV 영상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의 영상이 없고 자, 우리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CCTV 영상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하나만 좀 박아놓겠습니다. CCTV상 진짜 그런가? 그럼 우리는 CCTV를 좀 봐봐야겠습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 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발견자가 발견했을 때 만일에 누군가가 뭐 타살이라든가 사실 자살이 아닌 경우는 뭐 다툰 흔적이나 뭐 소환 소리나 하다못해 그 비밀을 줄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렸거든요. 변사자 친구, 변사자 자, 뭔가 소리가 들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린 게 없습니다. 뭐 폭행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당일날이었습니다. 모텔입니다. 물론 모텔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12월 30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날 부산 서면입니다. 뭐 투숙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가 되게 궁금한 시기이기도 하죠. 과연 이 안에 그런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첫 번째는 정말 CCTV 상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았을까?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오후 6시 반, 6시, 5시 50분에서 6시경입니다. 일반적인 모텔에 5시 50분에서 6시경에 투숙하는 인원. 호텔과 모텔은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호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체크인을 예를 들어 3시 정도에 한다면 체크아웃 12시 정도의 기준으로 24시간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기점으로 배치가 됩니다. 하지만 모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체크인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체크아웃 시간상으로 봤을 때 6시 반,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는 뭐 대실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무조건 호텔처럼 투숙 인원이 계속해서 그 안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뭔가 인원 자체가 그 안에 정말 많이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도 중요했던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CCTV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이 안에 정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두 번째도 CCTV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잘 집중해 주십시오. 친구가 자살 직전에 통화한 게 있어요. 안녕이라든가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들으셨습니까?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전화상 보면 통화한 기록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경찰이 한 말, 안녕이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아니요, 그런 말은 없는 겁니다. 안녕이라는 말을 한 것 같아요라는 건 본인의 생각인 거지, 그게 친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 자살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 암시했다? 정확한 근거라고 보기에는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미심쩍은 파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살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판단할 때 자살에 대한 암시를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경찰이 얘기하는 자살 암시라는 건 단순하게 전화했다는 그 기록 하나 가지고 안녕이라는 말을 한 것 같다. 글쎄요, 정말 이거 가지고 자살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유가족의 주장과 그리고 경찰의 주장 사이에서는 분명히 갭이 존재합니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살할 이유가 없는 앤데? 의 입장이고, 경찰이 제시한 근거상에서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렇다가 아니라 그런 것 같다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좀 더 현장에 가깝게 가서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 현장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부산 서면에 있는 9층짜리 모텔입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바로 이곳이 떨어진 장소입니다. 모텔 뒤편이었고요. 저 꼭대기 위에 옥상 부분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이 모텔이고요. 이 모텔에 있는 옥상 쪽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텔에 대한 구조적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CCTV가 중요합니다. CCTV는 각 층, 1층, 2층, 3층, 4층, 5층에 있는 각 9층까지 복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복도마다. 그리고 1층 카운터에 있는 입구 쪽에 있는 그 다음에 CCTV. 거기까지입니다. 즉 어디에는 없냐면 계단, 엘리베이터도 다 있지만요. 계단을 통한 부분에서는 계단 쪽에는 CCTV가 없고요. 사각지대입니다. 거기는 없고, 그리고 옥상 부분에도 CCTV는 없었습니다. 자,
자, 이게 첫 번째 사건 현장에 대한 구조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좀 중요한 이야기, 시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시신에 대한 모습이 외부에 알려진 게 많이 없습니다. 사진 가지고, 사진의 증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발견된 시신의 모습의 모자이크본입니다. 자, 시신의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여러 군데 몸에 멍이 들어있는 흔적이었습니다. 눈 밑에 멍자국도 있고 얼굴, 목, 턱 이런 부분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양쪽 손등에도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고 약간 코피, 입안에도 약간 피가 있었으며 그리고 귀 옆에도 약간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 그리고 왼쪽 어깨는 탈골 상태였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게 되면 김유라 양은 코트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요. 이 코트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그 상태로 어떤 것도 벗겨지지 않은 채 오른쪽 방향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충격 자체로 봤을 때는 머리와 왼쪽 부분에 대한 충격이 강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머리 쪽과 왼쪽 어깨부터 먼저 충격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 몸이 튕겨나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리고 사건 당시에 입고 있었던 인상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긴 코트 형식, 이제 모자가 달린 흰색 코트 같은 거였고요. 그 의상은 약 허벅지 정도 길이까지 오게 되고요. 그리고 스타킹을 신고 12cm 정도 되는 구두, 높은 구부에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자를 쓴 채 발견이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사건 현장 사진에 보게 되면 스타킹은 그대로 원 상태, 네, 그리고 신발 정상적으로 신은 상태로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사고가 난 뒤 현장 사진이었고요. 이건 현장 사진 말고요. 유족이 영안실에 가서 김유라 양을 살펴봤는데 스타킹이 다 찢어져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스타킹이 다 찢어져서 무릎 위까지 이렇게 말려서 올라온 형태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유족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당시 형사가 이거 옥상에 난간 같은 게 있는데 아까도 보셨겠지만요. 옥상에 난간 같은 게 있는 게 이게 한 1m 정도 돼요. 여기를 아마 올라가다가 찢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족들이 받은 사진에 보면 스타킹이 정상적이었습니다. 떨어졌을 땐 스타킹이 정상인데 영안실에 갔을 땐 스타킹이 찢어져 있었다.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직후에 현장 사진 2장의 사진이 더 있었는데 그 현장 사진을 확인해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한 장면입니다. 핸드폰의 위치가 다릅니다. 핸드폰이 원래 있었던 장소와 그 다음에 있는 장소, 두 사진의 핸드폰 위치가 다르게 존재했던 거죠. 뭔가 되게 이상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겉으로만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층에 투숙을 하던 김유라 양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9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9층에서 이동을 한 뒤 추락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되게 이상한 행적이죠. 추락의 경우 왼쪽 탈골 상태를 보면 왼쪽으로 떨어졌다라는 건 알 수 있겠는데 그런데요, 멍자국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물론 손등 같은데 멍자국, 턱, 얼굴 같은데 멍자국이 있다라는 건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자가 벗겨진 것도 아닙니다. 모자를 쓰고 벗겨지지 않은 채로 어떻게 얼굴 같은데 상처가 났을까? 부딪혔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아이러니했던 건 눈밑입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손등도 부딪혀서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눈 밑에 상처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멍자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도 눈밑이 멍들 필요는 없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안면부 쪽이 강타가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코 부분이 깨진다든가 코 부분에서 멍이 심하게 든다든가 이런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안 나왔다면 옆으로 부딪혔다 쪽에 더 가깝다고 보지만 멍의 위치는 그렇게
사실적이진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도 그동안 이런 컨텐츠를 많이 해봤죠. 현장 보존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현장 보존의 원칙을 깼죠. 확실한 건 사진적인 위치가 달랐습니다. 핸드폰이 이상한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찍을 때도 핸드폰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 현장 보존을 잘못했다는 느낌. 뭔가 처음부터 수사를 좀 이상하게 한 게 아닐까?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자, 우린 다 의심이 갑니다. 현장 상태 이상하다. 멍이 왜 그렇게 들었지? 그리고 어떻게 스타킹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져 있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그날의 흔적인 바로 CCTV만 궁금하겠습니다. 이제 우린 그 CCTV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유족 측에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사건이 터지고 자살이라는 얘기를 듣고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궁금해서 CCTV를 공개해달라라고 경찰 측에 요청했더니 당시에 국가수에 있다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며칠이 지나 다시 요청을 했더니 그 CCTV에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즉 다른 모텔 투숙객이 너무 많이 찍혀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CCTV를 실제 나중에 받고 나서 봤더니 청소 아주머니 이외에는 그 현장 안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가 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까 위에서 내용을 합쳐오면 비명소리를 못 들었다? 못 들을만 합니다. 투숙객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보여드릴 수 없다라고만 경찰은 초반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를 사오면 변호사한텐 보여줄게요. 그래서 그냥 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모텔방에서 나올 때 표정이나 모습이 어땠나요? 라는 유족 측 질문에 경찰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기분 좋게 총총총거리면서 나왔어요. 복도 나와 곧장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경찰이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CCTV를 안 보여주다가 2주가 지나고 나서 CCTV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CCTV 이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쪽에 다가갔었죠. 그리고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 측이 제시한 건 이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진입니다. 동영상 캡처본 사진을 주고서 이게 동영상입니다. 몇 장 출력한 사진본만 보여줬던 겁니다. 실제 증거 사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신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외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실상 외부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거하고 문제가 아니라 유족에 대해서 그걸 공개 안 한다는 건 변호사를 대동한다는 말 자체가 원래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랄만한 건 그 CCTV 안에는 청소 아주머니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텔에 투숙한 사람, 당시에 비명소리 같은 다투는 소리를 못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면 당시는 아직 사람이 있을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텔의 특성상 대부분 밤 넘게 투숙을 하는 사람이 8시 이후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엔 대부분 대실 고객이기 때문에 5시, 6시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청소를 하고 있던 상황이지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투숙했던 상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CCTV가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CCTV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당시의 CCTV입니다. 함께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7층 복도입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 계단이 있는 거고요. 이게 각 층마다 있는 CCTV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하겠습니다. 이쪽 화면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 화면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고요. 조용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정막을 깼던 건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자, 인상착의에 대해서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얀색 옷, 머리까지 뭔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코트 같은 것, 약 무릎 높이 정도까지, 무릎 좀 위에 있는 허벅지 높이 정도까지 오는 코트 같은 형식의, 그리고 스타킹을 신고 있는 것. 그리고 걸어나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밝혀진 CCTV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은 이 CCTV에서 혹시 무언가를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부터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올 때 부분입니다. 바로 이쪽 부분인데 제가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시는 이 장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뭔가 손에 들고 있다라는 느낌 혹시 오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cm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엔 12cm 하이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난 그래도 12cm 하이힐을 신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잠시 후 원래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만 뒤로 와서 다시 나올 때 모습입니다. 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왠진 모르겠지만 문을 빵! 박차고 나와서 문이 닫는 걸 뭐한 걸 확인도 못한 이런 상태가 아니고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면서 나가는 형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손에는 구두를 들고 나온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소리가 크게 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뭐 이 정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자신이 나가는 소리가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한 듯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함께 집중해서 봐주실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인데요. 이쪽 부분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습니까? 뛰어나가는 순간에 지금 현재 저곳에서는 무언가 불빛 같은 게 보였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이 열린 건지, 아니면 센서가 켜진 건지, 누군가 나오려고 하는 건지. 우린 이 부분도 고민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도 끝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에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사라졌다. 자, 위로 갔을까 아래로 갔을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보이십니까? 잠깐 동안 보였을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 다시 이쪽 장면입니다. 사라졌고요. 다시요. 사라졌다 무언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혹시 이쪽 장면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치 내려가는 쪽을 가다가 다시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려가는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잠깐 뒤로 빼서 위로 올라간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잠깐 무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화면 어디에도 그런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7층입니다. 그리고 9층 위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시간보다 딱 10분 뒤입니다. 10분 뒤에 추락사합니다. 물론 경찰은 자살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 CCTV를 아예 공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공개한 CCTV가 저겁니다. 근데 확인을 해봤는데 한 달이 지나서 준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CCTV도 원본은 아닙니다. 잘라서 보여준 겁니다. 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USB 용량이 부족해서 다 못 갖고 와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됐던 게 CCTV 원본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CCTV 원본에서 틀어놓고 핸드폰을 몇 개 촬영을 한 뒤 핸드폰 파일을 준 겁니다. 왜 원본을 안 보여주고 몇 장만 보여주느냐라는 항의에 대해서 언제 안 보여준다라고 했느냐 라는 얘기로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유족에게 전 풀 버전을 보여주지도 않고 당시에 사망했던 김유라 양이 방을 나가기 전후 모든 때까지 함께 투숙한 남자친구를 비롯해 객실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만 그냥 발표를 하고 맙니다. 자, 근데요, 우리 조금만 영상에 대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한 부분이기는 한데 당시에 투숙할 때 들어갔던 CCTV입니다. 남자친구하고 투숙한 건 100%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들어가면서 찍혔던 사진도 있는데요. 들어가면서 찍힌 겁니다. 근데 이걸로 봤을 때는 너무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빛이 반사된 형태여서요. 경찰이 준 CCTV거든요. 핸드폰으로 카메라로 촬영한. 저걸 조금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럼 확실합니다. 이게 투숙할 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고인 김유라 양은 보시는 바와 같이 코트 같은 형식의 스타킹을 신고 밑에 구두,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모습에서 분명히 구두 같은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까 전 모습에선. 그럼 아까 우리가 분명히 봤던 건 하이힐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견된 시신의 모습과 똑같은 옷이었고요. 밑엔 신발을 신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그럼 애초에는 12cm나 되는 그 굽에 신발을 신고 가지 않았던 겁니다. 들고 갔던 거죠. 자, 근데 당시 영상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좀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쪽 부분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각에 보시면 뭔가 긴 줄 같은 게 하나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발 말고 뭔가 긴 줄 같은 게 같이 움직인다. 당시에 나왔던 얘기로는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의 백 같은 게 있다. 작은 가방. 소지품 유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가방도 함께 들고 나왔다와 함께 들고 나오지 않았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둘 다 이상합니다. 자, 이 신발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서로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백에 대한 부분은 좀 애매했습니다. 왜냐면 백이 만약에 가지고 나간 거라면 분명히 시신과 같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방은 모텔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전에 드나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면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땐 가방은 그냥 원래 그 룸 안에 있었다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가방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가정해도 뭐가 이상하냐면 그 김유라 양은 자신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왔는데요. 자신의 신발은 챙겼지만 가방을 챙기지 않고 나왔거든요. 가방을 챙기지 않고 밖에 나오면 자기한테 가질 수 있는 건 핸드폰 하나만 들고 나왔던 겁니다. 핸드폰을 빼고는 어떤 것도 갖고 있을 수가 없던 거죠. 지갑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 그냥 몸하고 조용히 신발하고 핸드폰만 그렇게 들고 나와버렸던 것. 어떤 거든지 간에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방을 원래 가지고 나왔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 안에 두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술에 취했나? 당시 사건 현장에선 술병이 확인됐는데요. 술병의 진술도 되게 이상합니다. 술병이 2병이 존재했는데 당시 남자친구였던 배구는 나는 술병을 1병 시켰어요. 1병 다 먹었어요. 라고 진술을 했는데 2병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게 문의를 해봤지만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경찰은 똑같은 자세를 취합니다. 이 모텔은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표시가 된다. 체크가 된다. 투숙한 방문이 열리고 닫힐 때 표시가 되는데 이 문은 당시 2번 열렸다. 들어갈 때 1번, 나갈 때 1번. 즉 나갈 때 김유라 양 빼곤 누구도 나간 사람은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물론 배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군도 자신의 딸 김유라 양을 찾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경찰의 말은 잘못됐습니다. 분명 경찰은 나가고 들어오고 한 번밖에 하다가 2번밖에 체크가 안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실제로 9시 20분경 김유라 양은 편의점에 간다고 나왔던 게 확인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CCTV에도 찍혔거든요. 근데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다는, 왜냐면 그렇게 나왔으면 처음에 들어가서 1번, 다시 나와서 2번, 그리고 편의점 갔다 들어갈 때 3번,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때 4번, 총 4번이 찍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후에 CCTV를 어떠한 것도 공개해주지를 않았습니다. 모텔 안내실, 각 층에 있는 CCTV 다 있지만 김유라 양이 방에서 나온 뒤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영상도 없고요. 배모군이 그 이후에 언제 나왔는지에 대한 영상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5시 몇 분에 김유라 양이 나오고 배모군이 나왔다면 그게 언제 나왔는지까지도 보여줘야 되는데 아예 안 알려준 거죠. 자, 이제 그러면 1명밖에 안 나오겠네요. 통화한 사람. 남자친구였던 배모군하고 그리고 김유라 양이 같이 있었고 김유라 양이 마지막에 통화했다는 게 절친한 친구였던 수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 양과 또 자주 통화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군이었습니다. 세상 그렇게 통화를 했던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건 수혜 양입니다. 수혜 양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수혜 양은 1월 1일, 즉 사건 발생 다음 날 자살합니다. 어쩌면 가장 많은 힌트를 줄 수 있는 사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혜 양도 자살을 합니다. 어떠한 사유였는지 이유였는지 경찰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살로 끝납니다. 유족은 아직도 묻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왔는데 경찰이 처음에 얘기할 땐 밝게 총총총 걸었어요. 그게 정말 밝게 총총총 건 사람의 모습이었을까? 누가 봐도 소리를 안 내기 위해 노력해서 신발까지 벗고 신발을 들고 밑으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옥상으로 올라갔던 사람. 그리고 거기서 수혜양과 통화를 했는데 수혜양과의 통화를 안녕이라고 추측한 경찰. 왜 계단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추락시간과 실종, 그 CCTV 사이의 시간에는 10분 정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도대체 그 10분간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왜 계단으로 올라갔을까요? 당시 유족은 부검을 못했습니다.
단순했던 거죠. 경찰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화장 처리를 했던 겁니다. 부검이라도 했으면 다른 사유가 나왔을지 혹시라도 모르지만 그냥 쉬쉬하고 설득당해 그냥 화장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쯤 되면 당연히 백운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백운은 정상적이었을까요? 백운의 진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은 당시 형사에게 한 말, 유족들에게 한 말, 친구들에게 한 말 모두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운과 김유라양은 서로 알고 지낸 지가 20일 정도밖에 안 된 사이였고요. 둘이 사이가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김유라양은 백운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 라고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당시 백운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뭐 죽어라 이런 글이라든가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라 뭐 이런 글들도 남겨놨다고 합니다. 사고 났던 그날 김유라양은 뭐 친구들 다른 친구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백운을 안 만날 거다라는 식으로 만나기 싫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되게 많이 신경들도 냈었고 근데 어쩌다가 백운이 있는 곳에 갔는지 알고 있던 사람이 유일하게 수혜양입니다. 하지만 그 수혜양은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당시 통화 내용을 보게 되면 수혜라는 친구도 백운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수혜가 당시에 유족들에게 딸의 행방을 잘 모른다, 김유라 양의 행방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적으로는 모텔에 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정도는 추측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생각을 해볼 때 도대체 백운과 김유라 양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같이 가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같이 들어갈 때 당시에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무언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안에서 신발도 못 신고 누가 봐도 도망 나오듯이 자신의 가방도 들고 나오지 못한 채 나왔을까에 대한 부분이죠. 당시에 분명히 자살이다, 무슨 수사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원본 파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찰입니다. 더불어 유족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오면 재수를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우리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백운이 아무런 혐의점이 없을까요? 그리고 물론 상황과 정황을 봤을 때, 그리고 CCTV 상 기록을 봤을 때 말도 안 됩니다. 경찰의 비호라는 게 일부러 감추고 백운이 이래서 뭔가 행위를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CCTV에서 감춰주고 공개를 안 했다는 건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권력이 정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정하에, 그런 게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사건 전체적인 맥락만 보게 되면 네, 어쩌면 김유라 양은 위에서 혼자 자발적으로 올라가서 그 안에서 그런 일이 터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의 말이 틀린 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정말 단순한 자살인 건지 아니면 자살로 이끌 만한 계기를 누군가가 제공한 건지도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유족의 말이 맞다, 경찰의 말이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족들은 지금도 궁금했던 거죠. 어떻게 저렇게 자살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명명백백하게 당시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이런 일 때문에 그런 일이 터졌다라는 인과관계라도 얘기를 해준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당시 경찰은 다른 이야기만을 하게 됩니다. 재수사가 들어갔을 때도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장 상황과 검안 의에 따르면 추락에 의한 자살로 다른 폭행에 의한 타살 혐의점은 아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잘못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안이거든요. 세상에 검안 가지고 타살 혐의점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검안이라고 하는 건 유관상으로 봤을 때 걸 얘기하는 거죠. 부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당시에 유족의 말대로 이거 뭔가 타살 의혹이 좀 있네요, 이상합니다 라고 해서 부검을 했다면 좀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검안의의 의견 가지고 이거는 자살이에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비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족의 요구로 인하여 사건 전담팀을 교체해서 당시 변사자라고 칭합니다. 변사자의 행적,
투숙한 인물의 거짓말 탐지기, 휴대폰 자료, 디지털 보건 수사 등 심층 수사를 전부 다 거쳤는데 폭행, 협박,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은 일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유족분들이 얘기하는 건 타살이 맞습니다. 경찰이 시신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점을 던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도 사실 경찰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느 정도 양쪽의 생각을 해봤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이 사건이 원인 제공 자체가 배모 씨라면, 배모 씨 안에서 그 안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라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CTV상이 좀 이상하게 비춰졌던 부분, 첫 번째, 아까 불이 살짝 켜졌던 부분, 평상시 거기를 처음에 경찰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끝방의 문이 열렸다. 바람에 의해서 되게 잘 열린 것이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바람 때문에 열린 거예요 라고 했지만 당시에 유족분들이 그 현장에 갔는데 거긴 끝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뭔가 물건을 비치해두는 방이었던 거거든요. 뭐 타월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문이 자주 열려있던 건 맞았습니다. 그때서야 경찰은 말을 바꿉니다. 아, 그게 CCTV가 그 안에 이제 센서 감지등이 있었는데 그 옆쪽으로 지나가면서 감지등이 켜진 거다 라고 나중에 말을 바꿨던 거죠. 저도 물론 감지등 때문에 불이 켜졌다는 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족분들도 그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즉, 이 사건을 너무나도 그냥 자살, 이거 100% 자살이지 라고만 결정 내리고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의 흔적, 뭔가 뾰족하게 나왔던 부분이 여러 가지 추론이었습니다. 유족분들의 이야기는 누군가 쫓아와서 그걸 보고 뒷걸음질 치다 위로 올라가서 찍힌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신발을 신다 보니까 나왔던 뭐 예를 들면 끄트머리의 모습이다. 왜냐면 신발을 이제 신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왜 올라가야 했을까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는 당시에 김유라 양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뇌피셜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김유라 양은 친구들과의 이야기로 해돋이를 보기 위해 집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부모님엔 약간의 거짓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배모군과는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고 어떠한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만났고,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뭐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압성이 있는 게 아닌 상태로 이제 모텔에 함께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구는 무언가 술을 시켜 먹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약 5시 50분경쯤 여기 있던 김유라 양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핸드폰으로 수혜 양에게 통화한 기록, 그거 하나 나온 뒤 자살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얘기에 자살이죠. 심리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신발을 왜 그렇게 들고 나왔을까에 대한 행적입니다. 첫째, 들키기 싫었다. 배모군이 인식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신발을 들고 조용히,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자신이 뭔가 범죄 행위를 당했다던가 뭔가 무서운 일을 당했다던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면 아마도 그쪽으로 갔던 부분이 아니라 1층으로 내려가서 아마 자신에 대해서 뭔가 SOS를 청할 확률도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요. 혹은 핸드폰을 가져갔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연락할 사람이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따로 하지는 않고 그냥 다만 위에 올라가서 전화 한 통화, 친구에게 전화 한 통화만 했다라는 부분, 경찰이 얘기한 대로 자살에 대한 걸 생각을 하고자 했다라는 부분이라면 분명히 그거에 대한 원인점은 배모군과 그 안에 있을 때 터졌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 자살할 이유는 없으니까 말이죠. 정말 자살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타살이라면 당시에 김유라 양이 올라가고 난 뒤 누군가 따라 올라갔다든가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그걸 경찰이 숨겼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김유라 양은 자신의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왜 옥상에 올라가게 됐을까요? 답답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얘기하는 걸 누군가가 듣는 게 정말 싫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배모군과 같이 있었던 그 방 안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에게 굉장히 간단하게 알려져 있는, 뭔가 미스테리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중심은 초동수사의 잘못도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심도 깊은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도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유족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한 문제 때문에 더 커진 사건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토요일 사건 팩트의 63번째 이야기, 고 김루양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끼리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CCTV를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제 사건을 전달할 때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CCTV를 못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없어지면, 일부만 남고 나머지가 뭐 날라갔다거나, 아니면 촬영을 했는데 그게 뭐 통째로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아예 그때 당시에 걸 안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있는데 안 보여주는 경우가 대부분 뭐 숨기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소실되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당시에 초동수사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오픈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고도 추측은 하고 있어요. 그거 만약에 오픈되면 정말 난리가 나거든요. 초동수사 자료가 다 사라진 거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개가 아예 안 됐습니다. 모든 CCTV 자료. 왜냐면 이 사건이 진행이 되고 CCTV에 대해서 알려준 게 한 달이 넘었어요. 그리고 캡처본만 보여주는데 그 캡처본이 아까 보여드렸던 꼬작해봐야 3분짜리 영상이에요. 편집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은 그게 가장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 안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을 하는 건 정말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감출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찰들도 그냥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 이게 자살이 맞는데, 근데 지금 당장 초동 자료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족들한테도 말을 못하고 얘기도 전달도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상을 전달을 못해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끼리에 대한 이야기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못 보여주는 게 아닐까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살에 대한 부분은, 네, 그러니까 사실 타살의 혐의점이 많이 없다는 건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근데 경찰들이 얘기한 근거만 보면, 하지만 유족들 분들이 주장하는 근거에 보게 되면 타살의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얼굴에 멍들고 눈에 멍들고 몸에 멍든 게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 방 안에서의 문제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떨어지면서 얼굴에 이런데 멍이 들었다라는 부분은 사실 납득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CCTV 영상으로는 이게 멍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눈에 멍들거나 어딘가에 이렇게 멍이 들어있는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방 안에서 터진 사건이고 방 안에서 폭행이라는 게 만약에 있었다는 가정이라면, 그러면 그게 맞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그 부분에서 통화를 하다가 터진 사건이 아닐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자면 왜 신발을 들고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느끼는 건, 혹시라도 이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라는 그 객실란이라는 그 안에서 문제가 먼저 터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디에서도 얘기를 못한 거죠. 그냥 부검을 안 했으니까. 당시에 부검을 했으면 답이 없죠. 부검을 했으면 맞았다 구타한 적이나 보다는 했을 텐데, 그냥 멍드는 적 가지고 떨어지는 흔적으로 끝! 이렇게 하고 그냥 거만이가 보고 자살에 대한 충격 끝. 거만이라는 건 거만이가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거만을 누가 하는지는 알죠. 병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영안실이 있는 병원에서 거만이가 딱 보고 이제 사망 진단서를 내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름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시신이 왔어요. 119도 오고 경찰도 같이 오겠죠. 거만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서로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데니까 알아서 가는 거니까.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저 모텔 9층에서 뛰어내렸어. 이렇게 만약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만 얘기해버리면 봤을 때 그런 현상처럼 보이면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부검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만이가 얘기한 거 가지고 무조건 자살이다라고 판정을 내린다는 것 자체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에요. 물론 스타킹이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저희들도 얘기한 건 원래는 멀쩡했는데 뭐 이동시키면서 뭐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한다든가 무언가 이제 좀 하려고 하다가 뭐 이제 압박이니까 스타킹도 되게 압박 형태니까 뭐 예를 들면 병원에 도착했을 땐 사망 상태였잖아요. 그 전까지 뭐 사망 이제 소생시키려고 하다 보니 몸에 압박을 하고 있는 걸 다 찢어야 되거든요. 몸에 압박이 돼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찢어진 상태에서 들어간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단순 자살 사건으로 종결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자살이라 하더라도 자살 전에 있었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가장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게 사실 CCTV상 왜 이렇게 행동이 이상하지? 아 옥상에 왜 올라갔지? 라는 그 미스테리한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방 안에서 있었던 일, 객실 안에 있었던 일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부검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좀 문제가 터진 사건이 아닐까라고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친구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궁금한 게 그거예요. 수혜양도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수혜양의 자살에 대한 부분도 물론 경찰이 얘기하는 자살의 근거를 얘기할 수는 있죠. 친구의 사망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비관해서 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근거 뭐 얘기도 없어요. 그냥 자살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조금 수혜양에 대한 부분도 이상하죠. 근데 물론 수혜양이 뭐 죄책감이 있었는지 뭐 답답한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 안 한 건 사실이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는 분명히 엮여있는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배군하고 김유라 양과 저 룸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혹시 수혜 양이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근데 자신의 친구가 죽었다라는 거에 충격 때문에 자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요. 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건 엽기토끼 살인 사건처럼 자기가 위로 올라간 이유가 내가 도망 나오면 다들 나를 쫓아서 밑으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혹은 위로 올라가서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밑에 더 있나? 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간 부분이라면 이 사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 근데 그걸 경찰이 숨긴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위로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혹시 뭔가 확인을 위한 것과 숨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친구에게 그래서 전화를 한 게 아닐까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끼리는 견해에서 얘기하기는 했었어요. 이 부분은 네.